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이제 디폴트 드라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이제 부채가 한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도 이제 돈을 펑펑 써대다 보니까 2021년 말에 부채를 상환을 했었는데 다시 그게 이제 상한선에 도달을 해서 다시 이제 또 인상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미국 정치권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한편에 이제 드라마이면서 이제 쇼를 하는 거죠. 정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 지지자들한테 한번 또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선. 근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전 세계 이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고 양적 완화를 이제 끝내고 축소로 돌아서면서 유동성을 이제 회수를 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작년에 굉장히 또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와 이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23년 3월 뭐 4월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유동성이 이제 얼마나 회수됐을까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 위기가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을 하고 이제 뭐 퍼스트 리퍼블릭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 팩웨스트라든지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뭐 지금 다른 지방 은행으로 또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기에 진압하고자 3월에 BTFP라는 이제 또 네 글자 유동성 긴급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투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뭐 이걸 가지고 뭐 양적 완화다 아니다 뭐 설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유동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TGA라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은행 계좌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현금을 빼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유동성을 올리는 효과가 있죠. 시장 입장에서는. DXY라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빚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빚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연준이 작년에 그렇게 뼈 빠지게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아주 뭐 쇼맨십에 가까운 이제 파월이 막 연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유동성 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있는 이제 부채량인데 이 변화를 보시면 엄청나죠. 2008년 이후에 쭉 올라가더니 2020년에 그 2008년부터 20년 동안 푼 거보다 돈을 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푼 게 이제 정점을 찍고 작년부터 찔끔 내려가고 있었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데를 보시면 저게 지금 3월에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한 표시인데요. 신나게 내려놨는데 뼈 빠지게 해서 내려놨는데 그 한 방에 줄은 양의 거의 반 이상을 올린 거죠. 그래서 조금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개미 오줌만큼도 안 되는 양인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의 이제 그 은행 계좌를 보시면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영국과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국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재무부가 뒤에서 야금야금 이제 유동성을 조금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뛴 게 이제 유동성이 증가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보면 지금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오르기 직전 수준 정도로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언론들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탈달러를 얘기하면서 이제 달러 망한다라고 얘기들이 엄청 나오는데요. 사실 그 절대치로 비교를 해보면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달러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왔을 뿐이지 달러가 아직도
높은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그 길게 보면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곧 하락을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거야 모르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유동성이 이제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협상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달라질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파산을 한 이후에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될지 아니면 그게 뭐 파산을 하고 얼마 이후에 그러니까 파산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 재무부에서는 그러면 다시 얼마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또 채워 넣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어쨌든 협상이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생길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재무부가 계속해서 긴축을 통해서 협상하는 동안에 현금 박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양을 다시 채워 넣어야죠. 이제 리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도 일단 급한 불은 껐죠. 은행 위기가 3월에 있었는데 유동성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가 구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이제 다시 양적 축소를 진행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정말 은행 위기가 끝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거는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했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망하고 이제 JP 모건이 샀죠. 제가 그 영상 그 다른 데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때도 이제 이것도 개별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해도 이것도 뭐 개별 사안이다. 그러니까 뭐 다 개별 사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멈춘 게 아닙니다. 근데 연준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 종합을 했을 때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될까?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다시 발행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국채를 누가 살까? 일단 연준은 안 사죠. 왜냐하면 국채 팔아가지고 지금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공격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중 은행들도 국채를 안 사고 있고요. 해외도 일본, 중국 같은 원래 이제 우수 고객들이 국제 보유량을 계속해서 줄이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달러가 작년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보통 달러가 그렇게 오를 때는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가 일종의 전 세계 이제 달러 저장고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수출 주도 국가들은 특히 이제 수출해서 번 돈을 미국 국채에 이제 박아놓고 유사시에 이제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저금통을 이제 깨서 현금을 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다만 이제 달러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국채를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이제 미국의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이 세수, 이제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세금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죠. 근데 저게 이제 자산이 인플레가 이제 거품이 확 꼈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상황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게 세수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세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지출 쪽인데, 이 지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인플레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히 미국에서요. 왜냐하면 일단 소셜 시큐리티 저거는 사회보장 제도 이제 비용인데 저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 문제도 있고 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좀 머리가 깨지는 그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랑 메디케어 이거를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의료 비용이죠. 메디케어는 이제 그 노인들 의료 비용이고 이제 헬스는 뭐 전반적인 그런 의료 비용인데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제 특히 의료계 쪽은 인건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 디펜스 저거 이제 국방비가 또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때려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 전쟁이 멈출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국방비가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채는 점점 찍어내야 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이 빚을 차액을 이제 빚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선택지가 결국에는 한 두 개 정도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냐? 결국엔 연준이 사야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축소, 그다음에 금리이나 이제 특히 이제 양적 축소를 다시 버리고 완화로 버튼을 다시 누른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본과 영국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영국의 국채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거의 이제 디폴트 상황까지 갔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국채 시장도 며칠 동안 이제 수요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국채를 전량 매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가 1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 그다음에 국채 팔고 하고 있다가 이런 쇼크가 오니까 그 단 이제 며칠 만에 스탠스를 바꿔서 다시 양적 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국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의 국채를 이제 누가 사냐, 특히 이제 장기채를 누가 사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언론 플레이가 이제 실패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죠. 아, 저거 또 거짓말 하네. 이제 시장이 안 믿는 거죠. 지금도 안 믿고 있죠.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그래봤자 너 어차피 금리 내릴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재점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인플레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코스트 인플레이션,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가, 우리가 이제 장 보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 부동산, 자산 시장을 이제 포함하는 건데, 이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빈부격차도 더 심해지고, 이게 또 계급 투쟁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무부에서 지금 보통 장기채랑 단기채를 나눠서 발행을 하는데 단기채보다 장기채 발행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팔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단기채 발행량을 결국에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 단기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연준이 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리버스 리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준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제 4.8%의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국채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제 security 뭐 financ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던 유동성이 이제 단기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일로 이동을 하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당초 하고자 했던 유동성 축소 목표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채를 선호하는 미국 재무부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선택이 어떻게 될까? 그게 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미 의회가 과연 파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산 이후로 넘어갈지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걸릴지 파산 이후에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릴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 재무부는 그때부터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은행 계좌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동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위시로 한 이 국가들, 뭐 브릭스 국가들 이런 애들이 탈달러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뻥카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영상 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에 민감한 주식과 크립토 같은 애들은 이 불확실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몇 달간 정체하거나 혹은 이제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에 굉장한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과 이제 크립토는 당분간 좀 그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런 식이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40년 동안 쭉 보면 지금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제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GDP 대비 부채량이 이제 부채 레벨이 1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이제 금리를 높여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 일단 낮추는 거는 인플레가 튀어나온 이상 이게 양적 완화나 이전에 그런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 정책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좀 아웅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고금리를 이제 근데 올해 유지를 하자니 이제 이자 비용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제 연준 자체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은행과 이 고금리로 인해서 생기는 이 경제에 그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미국 세수 수입도 감소하고, 부채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식의 또 그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또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애초에 만든 건 정책 이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거를 지금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어떤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가장 비슷한 시기로 이제 1940년대를 많이 꼽습니다. 70년대도 많이 꼽는데요. 70년대와 이제 지금과의 다른 점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빚이죠. 70년대에는 이제 40년대부터 빚이 많았던 거를 쭉 줄여왔기 때문에 70년대는 그렇게까지 빚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100%대 그 혹은 이제 그 미만이었고 지금은 이제 130%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 올린 것과 지금 5% 올린 거는 사실상 똑같다고 거의 볼 수가 있죠. 어쨌든 1940년대가 그래서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제가 그 70년대와 40년대 파가 있습니다, 나름. 근데 40년대가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70년대도 공통점이 많지만요. 어쨌든 이때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인플레가 치솟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자본 통제,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이제 흐름을 막는 거죠.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규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실질 금리, 이거는 인플레보다 이제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제 인플레가 이제 더 높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극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냐?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인플레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받아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40년부터 거의 60년대 중반까지 20년이 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는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과연 이대로 끝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플레와 디플레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또 까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이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유동성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선택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과 크립토 쪽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